자,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를 부과하면서 결국 무역 분쟁이 현실화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협상할 수 있는 시일은 조금 남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남은 건 관세 협상이라는 카드와 국내에서는 조기 대선이 되겠죠. 시장에서는 벌써 이 두 개의 키워드에 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마지막 거래일에서는 일단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들이 새로 업데이트된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미중 간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이 물론 4월 10일자로 행동을 하겠다라고 시일을 좀 남겨두긴 했지만 이 관세 부과 이외에 수출 통제 카드도 같이 꺼내 들었는데요. 자, 사마륨과 가돌리늄 등 히토류 7종에 대해서 수출을 통제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이러한 부분 충분히 좀 테마적인 성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밖에 좀 셈법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엔터 컨텐츠 게임이 되겠죠. 지난 거래일에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았던 섹터, 공통된 섹터이기도 한데 중국이라는 재료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더불어서 관세에 대해서 좀 피해갈 수 있는 무풍지대로도 꼽혔던 섹터들이죠.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이 격화된다면 이들은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좀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이렇게 대선이었다면, 분쟁 관세였다면 두 번째는 조기 대선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시장에서는 벌써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이 한 발 빠르게 움직인 탓인지 태양광, 2차 전지 쪽에서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반등이 빨리 들어오는 이유, 정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스며든 걸까요? 그리고 6월 대선 전까지 빠르면 5월 말 그리고 늦어도 6월 초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본격적인 대권 행보로 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생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수를 살리려는 움직임이 곧 유통주, 백화점, 편의점, 소비주, 음식료 쪽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마지막 거래일에는 현대백화점, 신세계를 필두로 이러한 소비주들 강력한 움직임을 뿜어내는 사실 우리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반등이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깜짝 반등에 그칠 것인지 저희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으로는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관세와 대선 사이에 끼어서 어쩌면 최대 피해주로 지금 부각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관세 전쟁 안에서 반도체 경우에는 특히나 부과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물론 아직 품목별 관세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 전에 오히려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죠. 그러나 수장이 지금 현재 부재하기 때문에 더욱더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그대로 흡수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안에서도 특히나 HBM 라인 안에서 두드러진 낙폭을 볼 수 있었는데요. SK 하이닉스 7%, 한화비전은 무려 10%나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튼튼하다라고 우리가 단언했었던 AI 쪽에 대한 논란이 다시 더 가격화된 모습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 그 반도체 안에서도 이렇게 HBM 쪽으로만 좀 두드러진 낙폭을 보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고요. 이러한 논란을 한 번에 조금 수그러들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삼성전자 실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1분기 실적은 다들 아쉬울 것이다라고 한 목소리 내고 있지만 그래도 1분기가 가장 바닥이라면 우린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등의 시작점으로 보자라는 의견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으로 반도체 센티 변화가 있을지 저희 같이 이 세 가지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오늘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일단 오늘부터 서울 모빌리티 포럼이 개최됩니다. 11일까지니까 이번 한 주 내내 모멘텀이 살아있는 재료고요. 여기에서는 자율주행,
AI 쪽으로 소개를 한다라고 밝혔으니까 최근에 자율주행에 있어서 저희도 MC넥스, 모트렉스 이런 종목들 살펴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 좋았다라는 힌트 드렸었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화요일에는 대망의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잠정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부문별 세부 실적은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난 분기보다 더 잘 나올 것인지 더 좀 부족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운드리까지도 추산이 가능할 듯 보이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번에 조기 대선이 언제 시행될 것인지 일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인물이나 정책 테마주들 벌써 지난주부터 빠르게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급변하는 변동성, 유의가 필요함을 짚어드리고요. 수요일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됩니다. 4월 9일 현지 시간 12시 기준이라는 점. 목요일에는 TSMC 3월 매출이 나오네요. TSMC 밸류체인들 나올 때마다 그래도 꽤나 좋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목요일에는 산업부에서 K휴머노이드 연합이 출범합니다. 요즘 들어서 로봇이 어떤 연속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일 로보틱스 필두로 클로봇, 감속기 이런 측면에서 빠르게 순환매를 돌고 있죠. 특히나 지난 거래일은 유일 로보틱스가 많이 급락을 했는데 이 부분 우리가 다시 주워 담아볼 수 있는 모멘텀이 될지도 궁금해지고요. 끝으로 금요일 날은 우리나라 4월 1일부터 10일자 수출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관세가 부과되기 전 어쩌면 마지막 달에 어떤 성적을 기록할지에 대해서 따라서 다음에 이제 기저효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저희가 파악이 가능할 듯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간 일정 살펴봤는데 꽤나 많은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저희 하나하나씩 같이 챙겨볼 거고요. 오늘 새벽엔 또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기사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유례없는 관세 전쟁을 선포한 뒤에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은행이죠. JP모건 체이스도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무려 1.6%나 내려잡으면서 마이너스 0.3%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 후반부터 이미 뉴욕 증시는 목 금요일 이틀 동안 시가총액이 무려 9,600조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한 4배 정도 많은 규모의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건데요. 이 증시뿐만이 아니라 달러 가치도 급락을 했고 10년물 국채금리까지도 급락하면서 향후 경기 우려를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 꿋꿋하게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있는데요. 특히 10년물 하락분에 대해서는 크고 아름다운 하락이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결국에 이 국채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달러 역시도 하락을 해야 수출 시장에서 미국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또 무역 적자까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의 수대로 흘러가고 있는 듯도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계열을 짧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약달러 또 낮은 국채 금리가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서 달러 패권을 흔들게 된다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월가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다른 나라가 아닌 자국의 증시를 초토화한 꼴이 돼버렸죠. 그러면 여타 국가들은 괜찮을까요? 이 부분들은 또 곧바로 행동을 취하기보단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행보들 두 번째 기사 통해서 만나볼게요. 자, 미국 현지나 또 멕시코, 브라질 등 이 중남미에 생산 기지를 둔 기업들은 이런 글로벌 공급망을 최대한 유연하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지만 또 반대로 변수가 아직 많기 때문에 일단은 버티면서 분위기를 지켜보자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자였죠. 6일 경제계에 따르면 먼저 이번 상호관세로 타격이 불가피한 스마트폰 생산 업계는 이 관세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현실화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 애플이 되겠죠. 각각 베트남이랑 또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는 비중이 대표적으로 높은 기업인데요. 근데 이렇게 각국의 관세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아이폰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333만 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이폰의 가격만 오르게 된다면 자국 우선주의를 외쳤던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과는 조금 맞지 않게 되죠.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보호주의 차원에서 애플에만 관세 면제 혜택을 줄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1기 때에도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애플의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예했던 그런 선례가 있다는 게 국내 업계에서는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이뿐만은 아니죠. 또 베트남과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 생산 거점을 둔 전자, 의류, OEM 기업들도 고심이 크긴 마찬가지인데요. 공장을 증설하게 된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별 협상 등을 기다려보면서 조금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25%로 품목별 관세가 확정된 자동차 업계는 일단 가격을 동결하고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각국의 기업들 그리고 또 생산 기지를 어디에 뒀느냐에 따라서 지금 셈법이 복잡한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 투자 전략은 더 꼼꼼하게 세워봐야겠죠. 오늘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우러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월요일장을 책임지실 두 분은요.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앵커님 잘 보내셨어요? 저는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그러셨구나. 오늘 새벽에 기사를 보니까 오늘도 블랙 먼데이가 올 것이다 라는 우려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자, 두 분은 과연 오늘장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키워드로 만나볼게요. 1조 이자 공포 이후 1조 일단 돈이 나와서 이 부분부터 그렇죠. 들어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단어가 하나 또 빠졌네요. 1조 달러 이자입니다. 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뭐 작년부터 이슈화가 됐던 게 미국의 부채가 36조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말도 못하게 많은데,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미국 GDP의 120%가 넘어갑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1조 달러 이자만 1조 달러가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로 계산해 보면 1,500조가 조금 안 되는데,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의 1년 지출이 예산 지출이 677조 금년에요. 4천억인데 우리나라 2년치보다 더 많습니다. 지출되는 금액이 이자로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2월 달부터 미국 증시 좀 조심하세요라고 공개 방송이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미 작년부터 이러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다른 대통령보다 조금 다른 게 이미 사업을 해봤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에 민감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를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보 효율부 수장으로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도찌에서 이게 정보 효율부인데요. 여기서 재정 지출을 1조 달러를 절감을 하고 관세 정책을 1조 달러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미국의 부채가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조 달러 미만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약간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지금 잡음이 있긴 한데,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내용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른 것들 보면은 관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지금 이 포커스를 맞추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신다면은 왜 제가 2월 달부터 미국 증시 조심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사실 이제 많이 현금화를 시켜드렸는데 그때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셨습니다만 그때
힌트를 듣고 돈을 빼셨던 분들은 지금 괜찮으실 텐데 조금 그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긴 한데 아직도 미국 보시는 분들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뉴욕 증시 이미 조정에 들어갔다. 그 이유는 1조 달러에 대한 부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판에 지금 이미 들어왔다라는 의견이세요. 이동호 대표님, 오늘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궁금해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뉴욕 증시라든가 여타 시장에 비해서 우리 증시가 좀 조정을 덜 받은 측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제 내부적인 이슈들이 있었죠. 사실은 이제 우리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변수들로부터 이제 그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지난 금요일만 놓고 보더라도 물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적인 리스크가 제거되는 순간부터 지수는 오히려 빠졌어요. 이게 이제 그쪽에 집중했던 시선들이 다시금 이제 관세로 좀 이제 돌아오면서 시장이 오히려 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여타 증시들, 사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며칠째 패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보다 우리 증시가 좀 덜 빠진 게 저는 오히려 약간 불안감이 없지 않아요. 다만 정말로 이제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이런 그 공포 심리를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라면은 결국 이번 주 내에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바닥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뉴욕 증시도 지금 이틀 연속으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연속되는 급락이라는 건 없어요. 항상 그 반등이라는 걸 중간중간에 주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결국은 바닥을 잡는 그런 과정이 나올 거고, 뭐 향후에 이제는 어떤 그 협상의 과정이라든가 또 이번 주에 있을 뭐 그 CPI의 확인이라든가 FOMC 의사록이라든가 이런 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들, 이제는 워낙 공포 심리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뭔가 조금만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또 반등이 생각보다 강하게 날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이거는 이제 약간 희망사항이 섞인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미 시장은 단기 과하락에 진입을 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겠고요. 사실 이제 오늘 저는 우리 증시보다 제일 좀 걱정이 되는 건 대만 증시예요. 대만 이틀 동안 휴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만 오늘부터 그냥 그 증시 안정기금 쏟아붓는다고 뭐 그러고 있는데, 사실 우리보다 대만 관세 더 세게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대만 증시 움직임도 상당히, 왜냐하면 이게 대만 증시가 왜 중요하냐면은 반도체라든가 이런 그렇죠. 쪽의 어떤 하나의 우리가 인디케이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지금부터는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는 결국은 이런 그 공포 심리의 극대화 이후에 바닥을 잡아갈 수 있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어떤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나타난지 여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런 거를 좀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바닥을 잡아가는 자리다.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1, 2%, 10%까지 수익 내긴 정말 오래 걸리는데 빠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지난 거래일도 보면 결국에 2,460선까지 지금 내려와 버렸습니다. 우리 3월 한 초까지만 해도 2,700,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너무 무색하거든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2,400선 오늘 좀 지지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거 오늘 단위가 아니고 주간 단위로 좀 봐야겠죠? 사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뭐 지금 시장 PBR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시장 시장 PBR 0.9배가 2,500선이고요. 이 0.8배가 2,380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그 애널리스트라든가 또는 전문가분들께서 항상 2,380 정도를 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사실 요번에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한 2,430선 정도까지 지수가 밀렸었는데, 자, 그런 식으로 일단 기술적으로만 봐서는 뭐 이렇게 뭐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한다고 그래도 추가 하락을 할 룸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스피만 놓고 봤을 때는. 다행이네요. 다만 지수는 그런데 네. 지수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좀 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코스피한 기준으로 봤을 때 PBR 0.8배 수준 2,380에서의 지지가 되냐. 여기에 왜 중요하냐면은 항상 과거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 이 정도의 지수대는 지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수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그 심리 저점이 이 정도로 형성이 됐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어쨌든 지수보다는 우리가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지 저희 끓는 점 통해서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첫 번째 끓는 점 공개해 주시죠. 자, 미중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또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섹터 그리고 수혜가 기대되는 섹터를 좀 추려보고 싶거든요.
먼저 조선일 매니저님, 네. 지금 중국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수출 통제가들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는데 그렇죠. 히토류 안에서 조금 구체화됐어요. 사마륨이라는 게 찾아보니까 그 안에 포함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전자 쪽에서도 들어가는 것 같고 배터리 뭐 좀 까다롭더라고요. 이거 국내 관련주도 오늘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2023년도부터 지금 벌써 5번째 중국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4월 4일 날 중국의 이제 해관 총서에서 말씀하셨던 사마륨부터 해서 7개의 특수, 그러니까 히토류죠. 히토류 물질을 지금 수출 통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2023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히토류 관련해 가지고 이슈를 부과하고 있는 거는 미국이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견제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다시 이런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조치가 이번에 처음만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첨단 기술 쪽에서는 히토류가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 수출 통제로 인해서 미국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우방 국가들까지 타격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사우스 차이나 머린포스트가 5일 날이죠. 일요일 날 어제 세계 가공 히토류의 90% 이상이 전부 다 이제 중국이 잡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면 왜 이걸 못 하느냐. 지금 갖고 있는 게 중국이 생산도 많이 할 뿐더러 여기에 정제되지 않는 원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원재료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이 무려 60%가 되는데 가공을 할 때 나오는 이게 부산물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환경에 안 좋은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그거를 꺼려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걸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무기화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이 전체적으로 히토류를, 그러니까 중국산 히토류 수입의 전체 4분의 3, 67%가량을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히토류 같은 거는 말씀드린 대로 지구 표면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가공할 때는 복잡하기도 할 뿐더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염물질이죠. 네. 그래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국가들은 사실 이제 오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히토류 지배에서는 계속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5번의 이제 그러니까 관세 정책 이후에 5번의 중국이 히토류 관련 그 정책을 썼는데 금년 2월 같은 경우에도 10%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니까 텅스텐부터 한 25개의 종류의 원료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텅스텐이 중요한 게 항공 엔진에 들어가는 원료와 함께 철갑탄, 그러니까 원자로에 들어가는 폐쇄로를 이걸로 만드는데 중국이 이제 이게 가장 많은 매장국이자 생산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리튬과 갈륨 정제에서 일부 기술 수출 제한했는데 이 기술 수출 제한함으로써 생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는 미국이 반도체 수출 관련해 가지고 안티몬부터 중국이 한 3개 정도를 수출 통제를 했는데 이게 전 세계에 중국이 갖고 있는 수출 비중이 9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 12월부터 시작되는 그때는 이제 히토류 자석 제조를 수출 금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5번에 걸친 관련된 이슈 때문에 미국뿐만이 아니고 우방국들이 많은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도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지 않을까 해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동우 대표님. 네. 엔터랑 콘텐츠 게임이 일단 중국이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발표하기 전 마지막 거래일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물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인데 미중이 부딪힌다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터 콘텐츠 또 게임 이쪽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좀 고민이 돼요. 사실 저는 이제 수혜업종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이게 이제 관세 이슈를 좀 피해갈 수 있는 그죠. 업종이다라는 표현을 더 쓰고 싶어요. 예.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뭐 관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그 어떤 이슈로부터는 좀 이제 비껴갈 수 있는 이러한 업종이라는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이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결국은 뭐 정말로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 수혜 업종을 나중에 이제 찾는다면은 이제 협상 과정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영향이 많은 반도체 바이오 같은 업종들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가 이제 결정된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인 수혜 이게 이런 거죠. 국가 간으로 봤을 때 뭐 저 나라 거는 관세가 더 많이 붙는데 우리 건 상대적으로 덜 붙는다. 그렇게. 이런 식의 어떤 비교 우위가 향후에는 상당히 작용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은 이 다 같이 두드려 맞는 분위기지만은 이 어떤 이 단계가 좀 벗어나면은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 우위라는 측면이 향후에는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지역별 어떤 생산 믹스. 뭐 동남아에 물론 공장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많은데 과연 동남아에만 공장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데도 공장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그렇죠. 차이가 큰 거예요. 네. 동남아에만 집중이 돼 있으면은 이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다른 데 이제 공장이 있으면 이거는 프로덕트 믹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옮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주가 어떤 차별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앞서서 이제 뭐 엔터 미디어 또는 이제 컨텐츠 게임 뭐 이런 업종들이 보면은 결국 한일령 해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심리는 지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그런 지금의 어떤 이슈를 좀 피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특히 이제 이런 요인들을 빼놓고 보더라도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겠지만 실적 성장세가 올해부터는 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빅4 이제 그런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어떤 대표 아티스트들의 올해 그 활발한 활동들, 뭐 예를 들면 뭐 블랙핑크라든가 또 BTS의 완전체 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당장 이제 4월 지금 11일부터죠. 미국의 이제 가장 큰 그 행사 중에 하나인 그 이제 그 팝 행사 중에 하나인 커첼라 이제 행사가 열리는데 네. 여기 헤드라이너가 블랙핑크의 제니하고 리사예요. 이런 거죠. 이런 행사들이 이제 올해는 상당히 활성화 그리고 이제 월드 투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실적의 어떤 성장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또 중국 시장의 기대감이라는 거는 역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어떤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미국이 저렇게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득을 보는 건 중국이다. 이런 얘기들 주말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사실 그거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뭐 EU라든가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중국에 굉장히 밀착한 움직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벌써부터. 이제는 오히려 미국이 잘못하다가 그야말로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은 왕따가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국은 계속해서 어떤 좀 더 개방적인 정책을 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하나일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보면은 뭐 우리나라의 아이브라든가 트와이스 같은 그런 아이돌들이 중국 상하이에서 팬사인회를 열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만 놓고 보더라도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중 간 싸움이 붙는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 관련한 모멘텀이 죽은 건 아니다.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한일령 해제 여전히 살아있으며 관세 무풍지대는 여념이 없다라는 의견이셨어요. 자, 두 분께 각자 지금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좀 피해갈 수 있는 영역, 마주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힌트를 얻어봤는데 종목 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디어유. 디어유는 지난번에 또 말씀 주시고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서 잠시 뒤에 또 팔로우업을 한번 해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궁금합니다. 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히트루 특히 연구장석의 탈중국 선언을 이미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급망을 이미 구축을 했고요. 특히 작년 3월에 북미 지역에 뭐 캐나다나 아니면 이쪽 그 미국의 완성차 기업을 상대로 9천억 규모의 연구자석을 납품하게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2031년까지인데요. 공급할 예정이고요.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게 어디 들어가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전기차 모델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에 들어갑니다. 탑재될 예정이고요. 독일도 지금 법인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 여러분 잘 아시는 벤츠나 뭐 그런 기업에 금년부터 2034년까지 2,600억 규모의 연구자석 계약을 이미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제 히토류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부각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또는 많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가들도 피해 볼 거다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런 기업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우리 매니저님 종목에 대해서 강점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히토류 수혜주로 새롭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동훈 대표님,
디아유는 한 2주 전쯤인가요? 저희 받고 나서 계속해서 꽤 괜찮은 수익률을 보였는데 어떻게 갖고 계신 분들 계속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왔어요. 네. 뭐 그동안 좀 꾸준하게 올랐는데 저는 한 45,000원을 넘어선다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어떻게 보면 매도를, 오히려 이제 수익을 수익을 실현하는 실현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은 부동료 인상이라든가 또 이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결제 방식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수익성 계속 좋아질 건데 다만 이제 최근에 어떤 증권사들의 목표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저는 조금 더 이제 상승이 이어진다면 오히려 조금 이제 차익을 실현하는 챙기시는 이런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온 데는 기관에 또 뒷받침이 있었네요. 러브콜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이제는 수익을 좀 실현해 볼 때다라고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끓는 점 만나볼게요. 공개해 주시죠. 자, 이번에 두 번째 끓고 있는 질문은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참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네. 네. 삼성전자 실적 전에는 마이크론 보면 괜찮을 거다 했는데 나오고 나서도 뭐 별 그게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작년 예. 10일 같은 경우 예. 오히려 마이크론이 HBM 관련해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매출이 많이 거의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했다라고 그랬는데 발표한 이후에 15%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리포트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리포트가 작년 12월 달에 부정적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10월, 11월 달에 리포트를 보면은 9월 달이죠. 9월, 10월 달 보면은 뭐 반도체가 특히 대한민국이 반도체가 이제 뭐 겨울 사이클로 들어갔다라고 해서 나쁜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그랬었죠. 야, 이번에 얼마 전입니다. JPD 모건이 리포트를 상향 조정했어요. 네. 그래서 범용 메모리 반도체 쪽에 가격이 바닥치고 반등이 시작됐다라는 리포트와 함께 삼성전자에게 상당히 긍정적이다 리포트를 내놨고 거기다가 엣지 AI 공급이 이제 많이 증가를 하면서 DDR5의 메모리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삼성전자의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리고 메모리 재고가 특히 이제 레가시 반도체의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재고가 부족 현상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대한 반사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HBM3가 문제인데 이게 계속 지금 통과 이슈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작년부터. 근데 어제도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뭐 엔비디아 인증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2분기 때는 양산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 뉴스예요. 근데 어제 또 리포트를 제가 계속 여기에 관한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어제 이제 하나 증권사에서 증권사 퀀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아까 말씀드린 데 엔비디아의 가속기 블레이걸 관련해 가지고 탑재되는 12단 HBM3를 아직 이제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통과를 못했는데 엔비디아에서 이쪽 마이크론 같은 벌써 이미 통과를 했죠. 그래서 양산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함께 전체 전력 소모량이 우리나라를 얘기한 것 같아요. 20% 이상 더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아니 왜 우리나라 증권사가 상대 국가의 경쟁사인데 왜 저렇게 리포트를 내놨을까라고 해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문제는 지금 6세대, 7세대로 넘어가는 앞으로의 메모리 반도체에 이제 앞으로 나올 메모리들이 조금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다른 기업들보다 좀 늦다는 얘기죠. 그게 조금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보다 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뭐냐? 바로 이제 주가인데요. 잠깐 이 주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캡처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이게 조금 이상해가지고 사실 이제 2월 달하고 3월 달에 미국 증시를 좀 조심하세요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20달러 하고 있던 게 지난주에 급등해가지고 45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인가요? 반도체 3배 인버스 차트거든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반도체요? 아니요, 미국이죠. 미국이요? 미국의 디렉션 반도체 3배 인버스 차트인데 20달러였던 게 지금 더블이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전 세계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배팅하면서 좀 떨어지는 쪽에 배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거와 함께 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SH라는 또 코드가 있습니다. 심벌 넘버가. SH는 뭐냐면 프로세어즈 숏 S&P 500을 나타낸 겁니다. S&P 500. S&P 500은 뭡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이 포진되어 있는데 S&P 500도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세요. 차트를 보시면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S&P 500에 있는 종목들을 떨어지는 쪽에 배팅하고 있다는 얘기죠. 공매도를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2월달, 3월달 미국 증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강조드리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이런 큰 돈이 몰려 있는 곳에서 지금 배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당분간은 좀 이런 흐름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조금 약간 좀 제가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이동훈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가 점검했을 때만 해도 레거시 회복이 2분기부터 일어나면 늘 반도체는 좀 앞서서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괜찮게 보자라면서 삼성전자 우리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뭐 그 전망은 변함이 없는데 다만 지금 시장은 사실은 개별 종목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시장과 연관이 된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의 분위기가 이러면은 상승할 수가 없죠. 어떤 시장 분위기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고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고 이러면 사실 지난주에 하이닉스의 약세는 저는 철저하게 엔비디아의 약세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HBM 시장과 관련한 어떤 향후에 대한 불안감. 엔비디아가 결국은 HBM 시장을 결국 혼자서 이끌고 가는 거잖아요. 결국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사실 지금 제일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중국하고 대만 매출 비중이 40%예요. 이걸 시장이 걱정하는 거죠, 제일. 사실은 관세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테크주들, 우리가 꼽는 게 애플하고 엔비디아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고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바닥이고 다 좋아요. SK하이닉스가 실적 흐름이 긍정이고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러한 분위기라는 겁니다. 시장의 무게가. 그리고 더군다나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는 우리 지수와 우리나라 증시의 지수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수 플레이를 하려면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외국인들 앞에서 이제 매니저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배팅이 거꾸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거를 일단 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시간 싸움이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굉장히 길게 보신다면은 뭐 지금이 살 때가 될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게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뭐 업종이라든가 종목에 대해서는 뭐 저는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먼저 해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뭐 지금은 어떻게 손대지는 말고 좀 기다려봐야 되는 게 맞나요? 어떻게 보면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한 번에는 말고 철저하게 분할 매수, 조금씩 빠질 때마다 이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충분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주말에 이제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이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쉽게 얘기해서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헤지 펀드들이 기술주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특히 이제 레버리지를 쓰고 2배, 3배 쪽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얘네들이 보통 한 15%, 20% 빠지는 게 아니고 30% 이상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문제가 마진콜 이슈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팬데믹 이후에 마진콜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처음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여러분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일주 이상을 여러분 미국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서 들어가시는 것도 늦지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은 공통됩니다. 시장의 분위기에 짓눌린 거지 어떤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의 이슈는 아니다. 결국에 이건 그런 반도체 이슈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로 귀결이 되겠죠. 어떤 얘기인지 좀 중심 잘 잡아보시고요. 저희 마지막 끓는 점 만나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저희도 좀 뭔가 준비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 그렇다고 출마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일단 조선희 매니저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벌써 태양광이랑 2차전지가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거 뭐 교체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도 강조해드렸는데 미국이 계속해서 사실 트럼프 때뿐만이 아니고 이 전에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태양광 쪽에서 굉장히 지금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1등에서 10등까지를 다 몰아내버렸습니다. 왜냐? 지금 중국이 사실은 전 세계의 거의 마켓시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내쫓아냄으로써 이게 어떤 이슈를 줘야 되냐? 이제 2019년도 나왔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 소수민족 네. 그 관련된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위구르, 그죠? 네. 예, 위구르 얘기를 하면서 다 내쫓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을 지금 OCI 홀딩스가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조기 대선에서 이제 뭐 지난주에도 지금 급등 나왔습니다. 대선 관련주 급등하겠습니다만 대선 관련주 주도 좋긴 한데 여러분이 역발상으로 이렇게 사실 2012년도 보시면 그래요. 2011년도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어떤 얘기 했었습니까? 부채 상한도 때문에 미국 망한다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2012년도에 뭐가 나왔냐면 네. 그 저축은행이 싹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큰일 났다라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제약바 이슈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 한미 사이언스를 4,000원에 추천드렸는데 2015년도에 무려 5,000% 수익이 났거든요. 그런 종목들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될 때고요. 그 종목도 정책 수혜주인데 분명히 대한민국 정책 수혜주, 미국이 정책 수혜주 편입된 기업들 그렇게 갑니다. 네, 그런 정책- 기업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추경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소비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신세계가 두 자릿수 오른 건 정말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되긴 할 텐데 이 소비주들의 움직임이 계속된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이것도 이제 틈새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결국 이제 그 관세 이슈로 인해서 뭐 대외적인 요인이라든가 또 국내 경기 부진이라든가 최근에 또 산불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래서,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규모의 문제인데 그렇죠. 뭐 여기 약간 엇갈려요. 뭐 이제 우선적으로 한 10조 하고 더 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결국 뭐 토탈리 하면 한 25조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 엇갈리고 있지만은 추경의 필요성은 지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결국은 추경이라는 부분들은 국내 소비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데는 영향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역시 이런 내수 소비재들도 상대적으로 관세 리스크에 덜 민감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제 아무래도 예. 시장에서는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신세계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백화점 관련주들이라든가 이런 쪽의 움직임이 굉장히 저는 눈에 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네. 이거는 하나의 트렌드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온라인 소비가 대세가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에 지금 뭐 물건 사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밥 먹으러 가고 애들 데리고 놀러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쪽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 최근에 어떤 백화점 그런 그 업종의 주가 흐름은 저는 이러한 어떤 트렌드의 변화와 연관을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방어주로서 역할도 하고 또 중국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도 알려드려야겠죠? OCI 홀딩스, 현대백화점. OCI 홀딩스는 이제 계속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현대백화점 한번 들어볼까요?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네. 이제 그 면세점 사업을 축소하면서 네. 역시 이제 그 구조조정에 좀 들어갔다는 부분이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가 있죠. 뭐 면세를 축소냈어요? 동대문점을 폐점했어요. 아, 그러면서 네. 이제 그 기존에 있는 무역센터점이라든가 인천공항점을 키우는 쪽으로 이건 상당히 그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작년 한 12월쯤에 굉장히 그 부진했다가 이제는 실적의 개선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실적을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현대백화점의 강점은 그 어떤 그 점포들의 매출이 굉장히 고릅니다. 우리가 얘기한 3조 원 이상의 메가 점포는 없는데 1조 원 이상의 점포가 4개나 돼요. 판교점, 뭐 더현대 서울, 뭐 이게 압구정. 그렇죠. 압구정, 예. 뭐 무역센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그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독보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 어떤 백화점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참 입지를 잘 준 것 같아요. 입지가 좋은 메리트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화되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턴어라운드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